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제 앞자리에는 김용민 전 국장이 아니라 조상훈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협의회 행사 때문에 지난주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의 정치토크 방송이 됐고요. 네. 예. 지난주에는 또 지역협의회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에서 오늘 서영석 이사장과 제가 함께 정치토크 진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방 행사 없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설악산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지난 주말이지. 예. 그렇지. 이번 주도 행사 없죠? 이번 주까지 없고 이제 8월 22일 날 저희가 기획한 행사 중에 마지막 순서가 광주에서 했습니다. 네, 광주 행사가. 호남 지역에 있는 광주광역시.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주가 일종의 골든 위크예요. 목요일이 8월 14일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예, 예. 맞아. 금요일이 8월 그날 14일. 이제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공휴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금, 토, 일, 사흘을 쉴 수가 있죠. 예. 근데 광복 70주년 네.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야 됩니까? 100주년 되면 며칠을 쉬어야 되는 거죠? 한 일주일 쉬시겠구만. 물론 이제 명분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줘서. 또 사실 메르스 영향도 있고 그렇죠. 하니. 예. 좀 해라.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기업들은 이제 입이 대파리로 나오겠죠. 하루 이제 쉬게 하니까. 임시 공휴일이라는 게 이제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은 이제 의무적으로 쉬는 거고요. 네. 학교 쉬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대기업은 좀 눈치를 봐야 되니까. 예. 정부 정책이니까. 일종의. 그렇죠. 그게 이제 중소기업은 뭐 행변상 모시는 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쉬라고 시간만 내주면 뭐합니까? 쓸 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등산 가는데도 돈 듭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등산 갈 때 이제 산악회 등반, 안내 등반이라 해가지고 예.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냈거든요. 한 4, 5년 동안 안 나왔다가 이번에 보니까 5만 원이더라고요. 야, 뭐 이리 비싸냐. 그래서 사전에 입금하면 5천 원 깎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진짜 유례 없이 사전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그냥 가가지고 하거든요. 선납 할인 5,000원. 선납은 5,000원. 45,000원에.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이 등산 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치 토크 시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했는데요. 일단 광고 듣고 본격적인 정치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어수선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 열렬조합원님들의 격려라든지 보이지 않는 후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남 화순에 사시는 걸로 추정되는 닉네임 왕손대발, 손도 크고 발도 크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왕손대발님이 복숭아 6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복숭아 6박스를 뭘 받아서 고맙다기보다는 그 마음이죠.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는 일단 발을 뺍니다. 아이 뭐 누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괜히 발러가지고 내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외면을 하기 쉬워요. 그게 뭐 일반적인 품성이고 또 그걸 우리가 뭐 굳이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뭔가 격려해 주겠다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그 DMZ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부인
오셔가지고 뭐 일구자 청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복숭아 에스포츠를 보내주니까 뭐 감사하게 느끼고 참 이런 시끄러운 상황을 처리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치 토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때마침 우리 원래 이 정치 토크의 시작은 김용민 전 국장과 인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뭐 대선 앞둔 한 달인가 두 달쯤 전인가요? 근데 제가 그때 때마침 제 사무실이 해화동에 있어가지고 심심하면은 이제 벙커 안에 놀러를 갔어요. 예. 놀러 갔는데 그 벙커원 지하실에 들어가면 저 안에 사무실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사무실 중에서 큰 오른쪽에 거는 딴지일보고 왼쪽이 이른바 낙곰수 4인방의 사무실 격이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분들은 뭐 심지어는 그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도 없는데 늘 혼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용민 전 국장입니다. 제가 옛날 또 라디오 21이라고 하는 매체 대표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용민 전 국장을 그때는 직원으로 제가 그때 뭐 데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런저런 이제 인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거 정치부 기자 시절 얘기도 좀 하고 해난 문제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김용민 전 국장이 역시 감각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거를 팟캐스트로 하자. 이렇게 방송을 하자. 예. 이제 그렇게 그때 뭐 팟캐스트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뭐 어떤 이유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낙곰수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김용민 전 국장은 그 낙곰수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자는 파였는데. 김어준 총수가 지금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안 했을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정치 토크를 시작하게 된 게 나름 또 인기를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영석 이사장이나 김용민 전 국장이나 방송을 쉬면 몸이 불편할 정도로 방송에 대한 열정, 좋게 말하면 열정, 뭔가 말씀하시지 않거나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우리 김용민 전 국장은 이제 좀 약간 워커홀릭적인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예. 그야말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생활을 몇 년 했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때 싫어.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은 남들이 욕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방송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욱 국장이 젊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송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송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을 교체해서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한 자리 차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목표가 다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딱 2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김용민이에요. 김용민도 뭐 어떻게 출마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뭐 낙곰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뭐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용민은 워커홀릭이 젊으니까 뭐 방송을 계속 하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지금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김용민 얘기를 한 이유는 뭐 그런 과거를 회상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워커홀릭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크게 융성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이 무도한, 저는 새누리당 정권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김용민 전 국장도 기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또 크게 보면은 국민TV나 국민라디오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김용민 전 국장이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덕담은 오만큼 되고, 뭔가 제 입이 건질건질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덕담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네. 일단 대북 관계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지뢰가 터져서 그 4일에 난 사고였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게 북한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사고 시점과 예. 발표 시점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있죠. 8월 4일에 이제 사고가 났고, 네. 어제 이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건 그 TOD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천안함 그 폭침 때도 이제 TOD 영상이 있었죠. 나왔었죠. 이제 열상 감지 장치라고 해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네. 그 화면. 국방부가 이게 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네.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저도 TV 그 뉴스에서 봤지만 이제 지뢰가 폭발해서 이렇게 연기가 치솟는 장면도 나왔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설치하러 오는 북한군은 촬영을 못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전후가 명쾌하지 않아요. TOD 영상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일종의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CCTV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몰래 와가지고 뭐 사람이야 그 감시를 못했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촬영을 할 수는 있었을 건데 그건 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점도 명쾌하지는 않죠. 나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철책선의 남쪽 순찰구역에다가 뭐 지뢰를 설치해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문이 있는데 네. 그 철책선을 넘어가는 통문이 있는데 통문 안쪽하고 네. 또 우리 쪽 네. 이렇게 이제 두 군데다가 설치를 해서 저 바깥쪽 북쪽에 있는 게 먼저 터지고 네. 요 안쪽에 있는 게 터져가지고 이제 그 수색대원 8명 중에 이제 2명이 네.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였죠. 이게 이제 지뢰가 발목 지뢰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이제 중상을 입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함지뢰라고 해서 이제 그 네. 나무 상자에 네. 목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겠죠. 예, 거기에 있는 지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뭐 그것을 설치한 북한의 그 만행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늘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과거 노크 기순 때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그 북한보다도 국방비를 30배나 쓰면 그 북한은 국방비 수준 1년 수준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3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인건비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 부사관 이상은 뭐 급여를 주는 직업군인으로서 예. 급여를 주는 거니까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북한은 뭐 극히 일부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인건비 비중이 이제 훨씬 떨어지죠. 뭐 여하튼 어떻든 간에 30배를 쓰는 건 사실인데 왜 항상 그렇게 경계에 빵꾸가 나느냐 이거야. 뭐 군사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기원도 있는 건데 맨날 보면은 아니 거기 와가지고 철저할 동안 도대체 우리 뭐 한 거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뭐 노크 기선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이 있었고 네. 얼마 전에는 또 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기순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숙박 기순. 예. 아니 도대체 전방을 나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뭐 화력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합니다. 실제로 맨날 뭐 우리나라 장성들은 죽는 소리 하면서 뭐 새로운 무기 도입해야 되느니 그 김종대 선생이 하는 얘기대로 하면 우리나라에 무기를 하도 무질자게 도입해가지고 체계가 개판 5분 전이라서 도대체 전쟁 나면은 어느 장들의 총을 취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럴 지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화력적인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전쟁 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참 그런 심각한 의문마저 들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4일이고요. 네. 어제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요거 알아보는데 한 6일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왜 시점을 좀 여쭤보냐면은 네. 지금 이제 국정원 그 해킹 프로그램 요 문제가 좀 수면 아래로 또 가라앉는데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임모과장 그 자살 현장에 네.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도착했다 이게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 며칠 그래가지고 사이에. 그제 뭐 계속 조중동은 찍소리 안 했지만은 뭐 JTBC라든가 이런 데 네. 이제 영상도 나왔고요. 나오고 예. JTBC가 눈에 가시겠다. 우리 국민TV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손석희 사장 뭐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봤자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점상으로 보면 또 그게 한참 불거질 때 이게 분석하는 데 엿새가 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는 없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일주일 전에 8월 4일인가요? 예. 그때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사실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업무에 차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지뢰 묻었는지, 우리가 묻은 거 아니면 북한이 묻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철책을 넘어왔는지 그런 조사를 했겠죠. 그럼 사실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가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게 도리인데, 일주일이나 끌었다는 것은 들고 있다가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용 의도 때문에 쥐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죠. 예. 사건 자체는 그렇고요. 네.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이 박근혜 정부 대북 관계를 좀 진단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월 24일이면 딱 절반입니다. 2년 6개월. 오늘이 날짜 따다 보니까 2년 5개월하고 17일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한 25년 지난 것 같은데. 2년 5개월 17일. 아직 절반 안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예.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는 이제 2년 4개월하고 9일이 남았습니다. 날수로는 862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남아있고요. 박근혜 정부 2년 반, 그러니까 전반기에 대북 정책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뭔가 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가 방북도 했고 뭔가 좀 전환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작은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보면 이제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제기한 지역에다가 우리 군 당국이 최고 경계태세도 발령했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확성기 쓰면은 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거죠. 조준 사격도 하겠다고 과거의 예로 보면 그랬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뭐 대북 관계 전환점이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난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대북 정책 초기부터 쭉 지켜보면서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내부에. 정권 핵심 내부예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 이명박 정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우리한테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권 내부에도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박근혜 정권의 그때 당시 후보죠. 대북 정책으로 발표가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하고는 다를 거다. 뭐 비핵 개방 3천 같은 진짜 무식한 정책은 절대로 안 쓸 거다. 이제 그런 기대를 받았던 이유도 내부에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세력이 저는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진정한 본질은 대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예. 대북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세력들 즉 강경파와 온건파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늘 강경파가 우세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이호 여사 방북 때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권이라면은 대외적으로는 뭐 이호 여사는 민간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메시지가 반드시 존재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 될 줄 설마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봤는데 결국은 없었어요. 근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통수를 친 거라고. 그러니까 이호 여사 방북단이 평양으로 출발한 게 5일 오전인데 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때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그 서신을 북측에다 전달했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당사자의 부인 아닙니까? 네.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정권이 대화를 제안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봐서 뭐 아야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전통문인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시도는 한 거죠. 네. 근데 북계에서는 접수를 거부한 거지. 예. 우리 조상훈 국장도 아주 꼴보수야. 북계라는 게 뭐야, 북계? 북한. 북한을 당신 지금 아니 북계라고. 북계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북에서는. 예. 네. 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뒤통수를 친 거죠. 그 진정성이라는 것도 사실 웃깁니다. 지금 8월 아닙니까? 근데 뭐 광복절 뭐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지 무슨 저기 추석 뭐 어쩌고 예, 추석이 다가오니까 뭐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예. 한번 해보자 이 이산 얘기하고 가족 상봉, 또 광복절 70주년 뭐 기념 행사 공동 행사 예, 뭐 그렇게 예.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며칠인데 이거 대화하자고 한번 만나기만 해도 8월 15일 훌쩍 지나겠다.
이게 진정성이하고는 저도 안 비치는, 말하자면은 이호 여사한테 기대가 쏠리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야말로 이호 여사와 북한을 동시에 엿먹이지 않는 그런 수작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그따위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박근혜 정권의 내부에 있는 그나마 남북관계 진전을 깨야 된다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완전히 쫓겨나고 이게 어떻게든 북한 문제를 위기로 몰아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보세요. 자, 그거 개판됐지. 지금 그 지뢰는 아직도 지금 미스터리게 한데 북한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을까? 나 그 부분은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하려면은 북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 예. 아니 뭐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발목지뢰를 가지고 사람을 밟게 한다면은 이제 사고를 일으키자는 얘기인데 그 사고를 일으켰을 때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정치적 이득이 없는 하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뭐 대규모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예. 그러면은 뭔가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정치적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이득이 있다면은 이게 박근혜 정권 내에 대북 강경파들에게는 이득이 있지. 봐라 이 자식들 와가지고 말이야 지뢰나 설치하고 이런 나쁜 새끼들. 그래서 대북 방송 재개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우리 박근혜 각하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는 강경파들의 술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역시 대북 관계에는 뭐 진전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임기 막판에 가면 그래도 정상회담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정권도 역시 그 길을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봄직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명박이도 그렇고 우리 박근혜 각하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5년 임기를 마칠 때쯤 되면은 뭔가 역사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그런 희한한 또 대통령들이 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돈 주고 정상회담 하다고 봉투까지 끌어들었다가 온갖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친놈이 저게 정상이야. 이게 남북 간의 대화라는 거는 북한을 대화의 실체로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북한을 무찌르자 공산당 북진 통일에서 백두산에 깃발을 꽂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북한이 그랬어요. 이게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강자는 항상 그렇게 오만하게 나옵니다. 60년대는 북한이 강자였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북한은 완전히 그냥 도탄에 빠진 지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실제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게 국력도 나았고 군사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북한이 남청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미군이 철수하면 진짜로 우리를 망한다.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이 항상 큰 소리 쳤어요. 대화하려면 해, 이 자식들아. 실을 간도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꾸로 그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대화가 됐냐고 안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되겠냐고 안 됩니다. 그게 서로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물론 그것도 김일성과 박정희가 공이 자기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는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대한 그 철학은 연방제 통일 방안 비슷한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이적으로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이 이제 존재해야만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최초로 이룩했던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고 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임기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지 그게 난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중반에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이용 안 당했을 겁니다. 말에 괜히 해가지고 결국은 선거 때 이용만 당하고 말았잖아. 그렇잖아요. 서해 북방 한계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 NLL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든 남북 대화는
이제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해지는 건데 이 정권이 저는 전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다른 무엇보다도 종북 논쟁을 통해서 지지 계층을 결속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야말로 연목구죠. 예. 어쨌든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도 전혀 남북관계 개선은 네버. 유언하다. 네. 예, 그런 진단이시고요. 설마 이명박이처럼 하지는 않겠죠. 이명박은 그 희대의 코미디 아닙니까? 돈 봉투를 주고 그걸 안 받고 얘 진짜 나라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거죠. 아휴, 그래도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계층이라는 것들의 그 뻔뻔함은 그래서 부자로 살고 대한민국에서 뭔가 행시하려면 저렇게 뻔뻔해야 되고 얼굴 가지고 뚜꺼야 되는구나 하는 점을 절로 깨닫게 됩니다. 예, 그들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늘 성공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는 모양입니다. 참. 예.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계 한번 짚어봤고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야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당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지난 8일이었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 회동이 어디에서 있었느냐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광주 전남 의원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문재인 체제로는 내년 총선 어렵다. 이쪽 주장입니다. 요 얘기인데 요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진짜 한심무인지경입니다. 한심무인지경이야. 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광주 전남 의원들이 그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척결돼야 될 대상들의 척결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금력과 권력을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체시키고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집권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예. 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이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호남 의원들 이런 애들은 정당인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새누리당은 김태호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영감탱이들 몇 명 불출마 선언할 거예요. 보나마나 빤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에서 사실 새누리당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거든요. 하는 모든 정책이 대한민국의 1%를 벗어나는 정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근데 그런 코스프레는 잘해요. 잘해가지고 지지를 끌어온다고. 아니, 지금 호남에서 몇 선 했던 사람들이면은 솔직히 문재인 체제로 안 된다. 일단 야부를 깔 게 아니라 내가 기득권을 버리겠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 교두보로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 호남에서 사선했는데 이번엔 백의종을 하겠다. 라든지 예. 아니면은 부산에 가서 출마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체제로 안 된다는 얘기는 문재인 공천하면은 지들 다 아웃될 테니까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당 핵신안이 나오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는 거 절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문재인이 당 핵신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들 공천 배제할까 봐서 천정배가 무소속 출마 불복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천정배는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그 원래 뿌리가 어디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그따위 인간들이 있으니 진짜 어떤 이유로도 지지받을 수 없는 그런 정당을 상대로 해서 백전백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무슨 문재인 체제 같은 소리하고 잡아서 그럼 네가 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뭘 정치를 한다고 그래. 정계한테 해버리지. 문재인 그만둔다고 해서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들 좋아하는 호남의 사위 안철수 있잖아. 아들이 안 되니까 사위라도 잘 모르겠는데 박원순도 있고 그렇잖아. 문재인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나 같으면 간둘 거야. 정계한테 해버릴 거야. 이런 새끼들을 데리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참.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 이것도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이 상황에서 지금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상.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리더십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당은 늘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야당은 심지어는 김대중 김영삼도 선거 전에는 리더십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금융실명자기 전이니까 정치자금으로 이제 보스 노릇을 했습니다. 예. 그게 돈을 주는 거야. 뭐 그것도 큰 돈 안 주더라고 야당은. 그 옛날에 나중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평민당이 연초인가 지금 가든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서 현역 의원들 다 데려놓고 DJ가 밥 산 적이 있어요. 그때 1인당 500만 원인가 줬어요. 실제로 돈을 줬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전국구 의원 팔아먹었어요. 실제로. 한 10억에서 30억 사이. 상위 순번은 한 30억 받고, 그 다음에 중간 순번은 한 20억 받고, 될랑말랑한 데는 한 10억 받고 해가지고, 실제로 전국 공주 팔아먹었다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도 욕 안 했어. 왜냐면은 야당은 돈 없고 기업들이 일체 돈 안 준다는 걸 아니까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선거장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욕을 크게 안 먹었어요.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돈으로 리더십을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양김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안 주면은 사실 떨어졌어요. 그게 심지어는 불복 출마했던 김원기가 그때 무소속으로 전북 부안인가 나왔는데 DJ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왔거든. 김원기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있어야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공천 안 줬다고 해서 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리더십을 가집니까? 근본적으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고. 야당의 리더십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확실하게 된다고 볼 때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곧 각하되실 건데 잘못하면 작살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야당에 문재인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박원순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직전에 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정도의 그런 구심점은 있어야 그렇죠. 뭔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문재인으로서는 이만큼이라도 하는 게 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재인이 무슨 어디서 검은 돈을 갖고 가지고 돈으로 그 리더십을 살 거예요. 아니면은 공천을 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까불면 죽어. 그렇게 할 거야. 그랬다 하면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인데 공천 안 줘가지고 무소속 출마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지지도를 항시 1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1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장외 1위. 그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여하튼 문재인이 확실하게 여권의 후보이면서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 비로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데 무슨 힘없는 야당 대표에게 무슨 리더십을 갖다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김무성 같은 경우에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학교 다닐 때도 골목대장적인 리더십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예. 공부 잘하고 반장은 하고 있지만은 흐물흐물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었지. 별로 리더십이 없는 거야. 그런 차이는 있어요. 문재인은 보면 흐물흐물 스타일이고 김무성은 좀 뭔가 나를 따르라 스타일 이런 카리스마도 좀 있고. 차이는 좀 존재를 하죠. 그러나 그런 문재인이 흐물흐물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김무성처럼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생깁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지금 8월 11일이니까 다음 총선까지 이제 8개월 이틀이 남았습니다. 4.13까지요. 지금 한쪽에서는 문재인 체제로는 내년 총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뭘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지 결국은 이제 이른 감은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은 이제 늘 분열하고 그리고 총선 선거 직전까지는 분열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줍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도 실제 당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하겠다기보다는 총선 공천할 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일종의 무력시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기 개인의 이익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까불면 시골이 나가서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을 거야. 그럼 너 좋을 거 뭐가 있어.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심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보세요. 김태호를 내가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은 본능적으로 다음 선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코스프레를 안 하면은 어려울 거다. 그게 이심전심의 뭔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오십시오. 앞으로 새누리당의 중진들 중에서 원로급들은 불출마가 잇따를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당을 위해서 나 다음 총선에 안 나가겠다는 놈들이 줄을 잇는 반면에 여기서는 잘릴까 봐가지고 모여가지고 저 대표 니네 가지고 선거 이기겠냐 이지라고 잡아서 지면은 도대체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비치겠냐고요. 그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한 명 있죠. 누구 있습니까? 박기춘 의원이라고요. 뭐 사유는 다릅니다. 지금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국회로 보낸 상태니까. 그래요? 삼선이죠. 박기춘 의원. 김태호도 따지고 보면은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포장하는 기술, 그 다음에 언론의 도움, 언론들이 의미있게 다뤄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옛날에 조기석 교수가 갈파를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은 훌륭한 보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심지어는, 강용석 같은 경우도, 나 정치 안 하겠다. 하고 뒤로 딱 잡아져 있으면은, 걔들이 왜 정치를 안 하게 됐는지 이유는 까맣게 잊은 채 다시 발탁해서 보상해주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인류 초대석 해가지고 비중 있게 한번 다뤄주면은 다시 그 사람이 정계 재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진보개혁 진영들은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조져버리지 않을까 해서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위기의 차이. 여기 보상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의 이런 차이점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현재 금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층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반수 이상은 기득권층이라고 봅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호남이 아니었다면 새누리당 갈 사람들이죠. 근데 호남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게 과거에 새누리당에도 이른바 진보 계획파가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역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념으로 따지면은 통합진보당을 간다든지 하다못해 정의당이라도 하다못해 하면 정의당이 열받겠다. 하여튼 정의당을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난 고향이 부산이고 여기서는 도저히 그런 성산이 없어. 그걸 바꾸려면은 꼴보기 싫지만 새누리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이제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희룡이라든지 심지어 남경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존재를 했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사실상 새누리당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까 기득권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기득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 호남에서 사학재단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국회의원 되려면은 새누리당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정현이가 다 날마다 이정현은 아니잖아요. 최초 아니야, 최초. 그것도 보궐선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들은 과거에 잡탕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지역정당 구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죠. 총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마느냐 문제하고요.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해야 되는데 시한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6개월 전이니까 10월 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해야 되는 그 시한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요. 이대로 갑니다. 왜냐면은 선관위에서 이제 2대1로 하라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헌재가 결정했죠. 그거를 이제 헌재 결정이니까 따라야 하는 따라야 되니까. 헌재에서 왜 결정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사표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표를 갖다가 소화를 하려면은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고 국회의원 늘리면은 또 낭비를 난 국회의원 늘리는 걸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상한 질투심을 갖고 있다고. 지가 자기 대표를 뽑아놓고도 그래. 그래서 언론들이 하기 좋은 말로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그러면은 하는 일을 갖다 열심히 하고 연봉 1억 받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래. 삼성전자에 임원대발에 연봉이 수십억이 넘는다 인간들아. 이제
그래서 의원들을 늘리는 데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의원은 늘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리려면은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근거대로 하려면 지역구를 수십 개를 줄여서 200개로 만들고 비례대표를 100개로 늘리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300석은 유지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의원수를 안 늘리고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안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당략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게 새누리당한테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사표가 영남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45대 55예요. 보통. 예. 또 심지어는 47대 53인 경우까지도 올라갔다고. 그러면 사표가 47표나 지금 되는 거야. 100표라고 따지면은 호남을 가보십시오. 새누리당 표 20표 못 넘습니다. 잘해야. 아니면 보통은 7, 8표고 100분위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8대2 되죠, 보통.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사표를 구제를 했을 때 영남이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지역구 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구가 작다 보니까 의원 수도 적은데 또 새누리당이 가지는 포션도 적어. 만약에 근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새정치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현재 선거구 구도보다는 훨씬 유리해지는 유리하죠. 건 맞죠. 그게 새누리당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2대1로 결론을 냈지만 그걸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불리하다. 그 당략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의 당략이 존재합니다. 2대1이 되면은 200대 100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 수가 한 250개 가까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50개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역구 자리가 50개가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날아가겠습니까? 주로 농촌에서 많이 날아갑니다. 인구 적은데. 네, 인구가 적은데. 예. 그 농촌이 어디입니까? 영남과 호남의 토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무진장이 아니라 지금 무진진한 장수가 한 선거거든요. 무진장에다가 뭐 한 2개 더 붙어가지고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3명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찬성할 리가 없는 거지. 특히 호남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결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확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그 고육책으로 지금 그래도 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김상곤 혁신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딱 꼴상을 보니까 예.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다 하려면은 200개 대 100개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지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이 훨씬 더 그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요. 영남보다도. 그러면은 지역구 확 줄어들 거는 빨반짜거든. 그러면은 거기 출마 국 배치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미친 새끼, 저 지랄하고 연병하고 있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상원이 그러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또 그렇게 하니까 언론이 가만 안 했어요. 언론이. 나는 국회의원 500명을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연간 몇백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판인데, 아니, 국회의원 뭐 좀 한 100명 더 뽑는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낭비될 예산이 얼마나 더 낭비되겠냐고. 연봉을 10억씩 줘도 100명 더 뽑아봤자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명박이가 사대강에서 말해본 게 22조 원이에요. 그 정도면 국회의원 10,000명쯤 해가지고 100년 동안 해도 뭐 크게 손해 안 보는 장사입니다. 무슨 국회의원을 갖다 늘리는 걸 반대하고 지랄 연병을 뜨는 거야.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 예산을 뭐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식으로 따지자면은 아니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부터 그럼 깔아 이거야. 도대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조가 넘는다는 건 뭐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국정원 예산이고요. 예산이고 네.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특수활동비가 그게 1,0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저기 집에 적금을 들고 집을 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돈이야. 그런 걸 갖다가 절약이라고 해야지 말이야. 무슨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난 국회의원 숫자 늘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보수 언론들의 작태는 결국은 이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데 그 잘못을 돌리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높게 나오는 것도 결국은 언론 탓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해는
에는 무감각하고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에는 아주 민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연봉을 뭐 1억이 넘는다는 둥, 솔직한 얘기로 저기 국회의원 하면 되려면은 저기 선거할 때 돈 뭐 법정을 다 써도 1억 5천 이상 씁니다. 뭐 지역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국회의원 제대로 해가지고 재선하려면은 연봉 1억 받아가지고 다 뿌리고 다녀요. 그 돈 어디 가면 유권자들이 다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였던가요? 김광진 의원이 지금 통장에 2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그랬었죠. 그래서 그 돈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연봉을 1억이나 받고 뭐 또 봉투값으로 옛날에 우표값으로 줬어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 기자 때 보니까 통신비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이메일로 안 보내고 다 붙였잖아요. 근데 예. 그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야. 그게 자기 지역구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은 가구로 보내도 최소한 2, 3만 장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표 한 장을 500원만 따져도 돈 1,000만 원이 휙 넘어가는 거야. 한 번 딱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그 우표 값을 지원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정부를 감시하고 그래서 저기 뭐 법 하나 문구 하나 잘못돼 가지고 뭐 수천억의 이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감시하라고 하는데 그 돈이 뭐가 아깝다는 얘기입니까? 싫으면 지가 하지. 근데 지금의 어떤 권력 지형으로 보면 네. 행정부의 신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숫자가. 지금 입법부로서의 행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전반적인 않았을까. 거죠.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나라 유권자들의 수준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제대로 안 된 국회의원들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제대로 안 된 국회를 누가 뽑았습니까? 그 사람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안 된 유권자들이 뽑았겠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 유권자들 수준을 갖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도를 잘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아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의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본격적으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얼핏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을 신청하면은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그게 합리적인 그 타당성만 입증이 되면은 뭐라든지 우리나라는 딱 정해진 돈만 일률적으로 다 주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메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도 이렇게 활동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 진짜 예산을 절약하고 나의 세금을 아끼는 이제 그런 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총평 같은 데서 뭐 쓰레기 같은 놈들 출연시켜 놓고 국회의원끼리 개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한 달에 무슨 세비로 892만 원, 그 다음에 기름값으로 197만 원, 가족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진짜 열받게 사람 된다고. 나는 내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 늘. 나는 월급 탕탕 털어가지고, 님이 한 35년, 40년 일을 했는데도 실수령액은 400만 원도 안 돼가지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진짜 열받는데, 딱 보면은 사람이 확 열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런 수작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죠.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또 우리 수준이니까 또 참고 넘어가야지. 예. 이제 이런 정치 토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 사람한테라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기준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이거나 별에서 온 대통령은 아니죠. 51.63% 지지를 받았다며? 그건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5163 부대하고 똑같다며. 어쨌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선택한 그렇죠.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는 할 말은 있죠.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선거를 안 한 거는 명백하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나는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 제 연배 친구들 다 환갑 노인들 아닙니까? 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그래, 맞아. 댓글을 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난 그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건데 모르는 게 뭐가 있을지 너 아느냐. 그건 모른다. 그렇죠. 아무도. 그래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늘 평행선이죠.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의 신념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마지막 주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8월 11일이고 이제 주말
8.15입니다. 70주년. 뭐 요란하게 사면을 할 거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다. 경제인 중에서도 또 선별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욕처먹으니까 그렇지. 아니 상식적으로 뭐 롯데 때문인가요? 롯데? 아니 롯데도 롯데지만은 아니 이게 저기 우리 국민들을 아예 완전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저기 종편이라든지 주류 언론들이 움직이면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완전 병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그 저기 뭐 때문이었죠? 그 저기 저 성완종 리스트. 예. 그때가 뭐 10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아니 그때 그 저기 누구야 저 노건평 씨 부르면서 사면하는데 무슨 돈을 받았니 지랄 연병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뭐 그 할 때 아 박근혜는 사면 안 할 모양이구나. 아 저렇게 사면에 대해서 짐질을 치는 사람이 그런 인간이 경쟁 사면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여론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후퇴했다.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봐줘야 돼. 그리 되면은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결과가 빚어지는데요. 그것도 힘 있는 놈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줄이면은 뭐 최태원이라든지 옛날에 그 원포인트 사면했잖아요. 이건희 회장. 그것처럼 몇 명만 해주겠지.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언론 보도입니다. 네. 어제 이제 사면심사위원회 열렸고요. 네. 당초 예정 시간보다 되게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결심은 남은 상황인데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될 것 같다. 사면이. 근데 이제 김승현 회장은 안 될 것 같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은 현재 이제 수감 상태고요. 김승현 회장은 지금 집유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뭐 이번 대선에서는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세게 로비하면 또 될지 모르지.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당초에 거론됐던 사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동생이죠. 그 최재원 부회장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그리고 LIG 그 넥스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구봉상 전 부회장 요 등등인데 여기에서 몇 명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하려면은 정몽주를 해줘야지. 사면해 주려면 그렇잖아. 진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정몽주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봉도사. 네. 절대 안 해줄 거야. 뭐 정치인은 대체적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래도 기대는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상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면을 받으면은 야당도 이렇게 행평의 원칙상 좀 해줘야 되니까 기대를 하겠는데 정치인 안 한다면은 뭐 기대를 안 하겠지. 그러면 또 이명박 쪽에서 입이 대빠리나 나오겠네. 아마 뭐 박영준이라든지 이상덕 이쪽은 이제 사면을 해주고 사면을 할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 물론 저기 이명박이가 나갔을 때 저기 퇴임하기 직전에 대량 사면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박근혜도 그만두기 전에 뭐 사면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사면 안 해주면은 하여튼 입이 나오겠죠. 우리 봉도사 사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이 11일이고요. 내일 모레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 지금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13일 날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사면한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어차피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이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안건을 올려갈 텐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만 남아 있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그 서 이사장께서 사면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했다면 아무도 안 해줬죠. 사면권 행사 안 한다. 그렇죠. 예. 봉도사까지도? 봉도사는 뭐 해주지 뭐. 봉도사만 해줘야 되겠다. 예, 어쨌든 모레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면 문제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